저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겪었던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이기적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자 인과응보가 눈앞에서 벌어진 대반전까지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작게 장사를 하셨는데 여러 번 실패하시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셨고 평생 그 빚을 갚으시려고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셨어요.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바람에 집에 오시면 쓰러져 잠이 드셨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는 절대 빚을 지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공부를 중간쯤 했던 저는 대학을 2년제로 갔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꿈이 없어서 그냥 취업률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웹 디자인을 전공하고 20대 초반에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은 할만했고 바쁘지 않게 돌아갔는데 월급은 아쉬울 만큼 적었답니다. 그래도 빚 없이 사는 인생이니 감사하며 직장을 다녔어요. 세월이 조금 흘러 제 나이 30이 됐을 때 부모님은 빚을 다 갚으시고 다시 장사를 하시겠다고 통보하셨어요. 제가 심하게 말렸는데도 부모님은 장사로 꼭 성공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며 트럭을 몰고 다니며 채소를 파셨는데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장사를 하셨어요. 한편 제가 30이 되는 동안 4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이었고 식사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다가 고백을 받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 연애를 길게 했죠. 남자친구도 집안이 가난한 편에 속했고 저처럼 전문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적은 월급을 받고 있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연애하는 동안 결혼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훗날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한 공원 벤치로 불렀어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걸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건지 지레 짐작이 됐습니다. 영선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나랑은 연애만 가능하지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대충 예상은 했는데 이별통보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영선아, 나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급을 하든 이직을 하든 크게 달라질 것 같아? 항상 박봉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고.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면 달라지지 않을까? 영선아, 내가 과장이 되든 그 이상이 돼도 중소기업에서 일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지금 나이에 다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좋은 회사에 이력서 넣어봤자 번번이 탈락이니 현실적으로는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럼 연애만 계속하면 되잖아. 내가 결혼하자고 조른 적 있었나? 흥수 씨는 나 안 사랑해? 사랑만 가지고 연애만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선아, 정말 미안한데 나 만나는 여자 있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력도 있고 집안도 잘 살아.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여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뭐야? 흥수 씨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럼 바람 났다고 고백하면 되지. 왜 결혼이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야? 이 못돼 먹은 놈. 바람 피운 주제에 네 놈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 당장 일어나. 넌 좀 맞아야 해.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벤치에서 일어났고 저는 구두코로 그이의 정강이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영선아, 정강이 패였겠다. 아파. 이제 시작이거든?
오늘 이놈이 집에 두 다리로 걸어가지 못하게 패줄 거라고! 저는 그이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마구 돌리면서 쥐어뜯었고 구두로 정강이를 사정없이 날리며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공원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말리진 않았어요. 구경꾼이 많아지면서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놔주며 마지막 귓방망이를 한 대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별 통보해도 내가 해! 이 기생충 같은 놈, 돈 많은 년한테 기생하면서 평생 하인처럼 살아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녀가 사귀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미래를 확실하게 정해줄 여자를 만나서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냐? 너 때문에 얼굴 다 팔리게 생겼잖아.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라고. 그래도 쪽팔린 건 안 해.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가서 바람난 애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영선이 너 이런 식으로 사람 개망신 주고 이래야겠냐? 나중에 길에서 봐도 나 아는 척하지 마라. 누가 할 소리? 이 불결한 개자식아. 바람난 것들은 죄다 발정난 짐승이랬어. 평생 짐승처럼 살다 개죽음 겪어봐. 아주 막말을 하네. 어휴, 됐다. 이제 질릴 대로 질려서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갈 길 가라. 저와 남자친구는 공원에서 더럽게 이별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가끔씩 전 남친의 얼굴이 보였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랑 사귀는 사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아는 체 하지 않냐고 물었죠.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엄청 불편했답니다. 일일이 헤어졌다고 대답했더니 다들 왜 헤어졌냐고 귀찮게 물었고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남자친구가 돈 많은 여자랑 바람나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랬죠. 여하튼 이별 후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 여러 명의 남자와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남자를 사귀려고 하니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 그냥 당분간은 솔로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애프터가 들어오긴 했는데 모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만남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집과 회사만 다니면서 조용히 지낸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트럭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이 지방까지 나가게 되셨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장터에 자리 하나가 잡혔다며 거기 가서 채소 장사를 하고 오시겠다며 새벽같이 나가셨죠. 부모님과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조금 더 자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일은 저에게 주어진 일이 많지 않아서 쉬엄쉬엄 업무를 해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매 시간 커피를 마시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장사가 안 돼? 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을까? 저 백영자 씨랑 이승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왜... 저는 병원 의사입니다. 백영자 씨와 이승호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그 외상이 심해서 긴급수술 들어갔습니다. 따님이 유일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 어서 오셔야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병원이 어디냐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옥상에서 급하게 내려와 택시를 탔어요. 회사 사장님한테는 문자로 급한 일이 있다고 보내놓고 부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병원에 가서 부모님 성함을 대고 수술실이 어딘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는데 한 의사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트럭 부부 가족인가요? 네, 제 부모님이 여기서 수술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 유감입니다. 저는 담당 의사는 아니고요. 처음 병원 실려왔을 때 상태 살펴본 의사예요. 그 경찰들이 와서 말해줬는데 졸음운전하신 것 같아요.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고자는 없고요. 두 분 다 머리를 크게 다치시고 몸도 많이 다치셨어요. 그랬군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수술 후에 괜찮아지겠죠? 그건 저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그렇게 전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아주며 의자에 앉혀주더군요. 용선아,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이 사고 당하셨다고 들었어. 흥수 씨? 네가 여긴 어떻게... 너희 회사 사장이 나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큰일 생겼다면서 이 병원 주소를 알려주더라고. 아까 전화 왔을 때 어느 병원이냐고 묻더니 너한테 말한 모양이네. 근데 왜 왔어? 우린 헤어진 지 6개월이나 지난 사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너희 부모님은 나한테도 중요한 분들이야. 내가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영선아, 지금은 우리 둘 사이가 어떻든 부모님만 생각하자. 그래, 어쨌든 고마워. 나 혼자 있었으면 혼자라고 말했을 거야. 계속 옆에 있어 줄 거니? 당연하지. 회사에 벌써 말하고 왔어. 며칠 못 나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계속 옆에서 있어 줄게. 갑자기 나타난 전 남친은 제 손을 잡고 아무 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먼저 했고 부모님이 회복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고 추가로 수술을 할지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새벽에 분명 건강한 두 분이었는데 저녁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됐죠. 유리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에게 손짓하며 제발 눈 떠달라고 애원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정신 차려. 힘내서 깨어나란 말이야. 날 두고 떠나지 않을 거지? 영선아, 너희 부모님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날 거야. 너 지금 감정이 격양됐어.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해. 우리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그래야 기운 내서 기다릴 수 있다고. 밥? 됐어. 엄마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뭘 먹을 수 있겠어. 난 됐으니까 흥수 씨나 가서 밥 먹어. 그리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 집으로 가. 이제부턴 나 혼자 있어도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벌써 회사에 휴가 냈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깨어나는 걸 꼭 보고 말 거야. 네 옆에 딱 붙어서 널 돌볼 거라고. 그만해. 우리 남남이잖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야. 그만 돌아가. 싫어. 기다릴 거야.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줄 거라고. 모르겠다. 흥수 씨 알아서 해. 대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전 남친은 고집을 부리며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깨어나 달라고 읊조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별했지만 예정이 있어서 이런 건가 싶어 그냥 내버려 뒀네요. 부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꼬박 누워 계셨는데 기계의 힘으로 숨만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보시더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며 뇌사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뇌사라고요? 다신 깨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라고? 영선아,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유감이고 안타까워. 부모님이 깨어날 거라 믿었고 기도도 드렸는데 정말 유감이야. 아빠, 엄마, 날 두고 이렇게 되면 어쩌냐고.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야. 평생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생을 끝내려는 게 어딨어. 당장 일어나란 말이야. 저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부모님을 안으며 눈물을 끝없이 흘렸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부모님을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엄사 결정에 사인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떼드렸답니다.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부모님의 심장이 멈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오열하며 두 분의 손을 꼭 잡아드렸고 편히 하늘로 떠나시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전남친도 눈이 시뻘개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흥수씨,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가도 돼. 이러면 내가 부담된다고. 부담 무슨. 그리고 너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거든? 아버님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잖아. 사람된 도리로서 꼭 남아서 장례까지 치러드리고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 좀 그만해. 모르겠다. 흥수씨 좋은 대로 해. 근데 당신 여자친구가 알면 싫어하지 않겠어? 부잣집 딸이랑 잘 돼가고 있잖아. 그 여자? 헤어진 지 벌써 2달 넘었어. 돈만 많지 인간성 제로더라. 그 집 부모님 역시 날 엄청 무시했고 내가 왜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다니까. 꼴 좋네. 나 버리고 가더니 똑같이 버림당했네. 그래 맞아. 영선아, 그 여자랑 헤어지고 알게 됐고 오늘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 내 인생의 영원한 사랑은 너 하나뿐이라는 걸. 내가 못나고 나쁜 놈이지만 다시 받아주지 않을래? 싫거든? 바람 한번 피운 사람이 또 안 피우는 법은 없다더라. 흥수씨가 지금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남은 거라면 그만 돌아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알겠어. 그럼 우리 둘 사이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장례 잘 치러드리자. 내가 완장차고 상주가 될게. 그것까지는 허락해 줄 거지? 전남친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흥수씨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상주를 해도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사흘 동안 전남친은 조문객들을 맞아줬고 한숨도 자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흥수씨,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지금 새벽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어. 아니야, 여기 있고 싶어. 입맛도 없고. 그럼 가서 눈 좀 붙여. 이러다 당신 몸살 나겠어. 쓰러지겠단 말이야. 병나도 상관없어. 나한테 정말 소중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내 몸 하나 어떻게 된다 해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단 말이야. 이 남자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좋고 나를 사랑했으면서 왜 바람 피워서 떠나갔니? 그러게 말이야. 난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이야.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 여자가 날 유혹할 때 과감하게 거절했을 거야. 유혹? 그 여자가 먼저 당신을 꼬셨다는 거야? 아니다. 뭐가 됐든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니까 그만 말하자. 영선아, 다시 한번 물을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 너희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맹세할게.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이가 계속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저와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흥수씨, 벌써 일주일째야. 당신이 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회사 무급 휴가 썼다면서. 그만 가서 좀 쉬어. 글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니까. 영선아, 네가 날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난 아버님 어머님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 보았고 정리까지 다 해드릴 거야.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대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대신 또 배신하면 그땐 정말 돼질 줄 알아? 뭐? 방금 뭐랬어? 날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잘해.
그럼 당연하지. 내 인생의 여자는 영선이 너 하나뿐이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 가시는 길 지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줘. 당연하지. 미친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영선아. 그렇게 부모님의 유품 정리를 하며 흥수 씨를 다시 받아주게 됐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게 여러 개여서 제가 수령한 보험금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자식인 저를 위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계셨나 봅니다. 그 큰돈이 입금되자 다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한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있어서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눈물을 타고 흘러나왔죠. 남자친구와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자 그이가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애는 해볼 만큼 했으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자며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영선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더 미뤘다간 널 놓칠까봐 겁이 나. 하루빨리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결혼을 하자고? 생각도 못한 고백이라 당황스럽네. 그렇겠지.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야. 생각 많이 해보고 결정해도 돼. 대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떠올려 보니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미뤘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충분히 결혼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결혼이라는 걸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흥수 씨, 우리 결혼하자. 마음의 결정 내렸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진심을 믿기로 했으니까 결혼하자. 정말? 고마워, 영선아. 진짜로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평생 너한테 등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아이고,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래, 내 등대가 되어줘. 나도 당신이라는 등대를 향해 달려가는 배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예비시댁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연애하는 동안 자주 뵙던 분들이라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다만 자신들의 아들이 바람났던 사람이라 굉장히 많은 눈치를 보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결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영선아,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아들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님,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흥수 씨가 잘못은 했지만 저도 연애하는 동안 많이 불평하고 화내서 미안한 부분이 많아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여하튼 두 사람이 잘 살기만 해주면 우린 더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집 형편에 신혼집 마련해주는 게 어려워서 어쩌지? 아무래도 아들놈이 대출받아서 전셋집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부모님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흥수 씨가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결혼 자금 모두 감당할게요. 그게 정말이야? 아유, 영선이가 우리한테 은인이었네. 진짜로 고맙구나. 흥수, 너 영선이한테 잘해라. 네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결혼 자금까지 다 책임진다고 하니